윌리엄 호가스는 18세기 영국의 화가로 신랄한 사회 및 정치 풍자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지금의 구독 시스템이나 만화 연재처럼 시리즈물로 이어지는 작품을 생각해낸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통해서 당시 런던 사회의 추악한 이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츠 프로그레스라는 작품은 그의 첫 번째 시리즈물로 그림으로 제작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원본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판화로 제작되었습니다.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몰 해커바웃이라는 여성의 일대기를 통해 18세기 노동계층 여성의 삶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가슴에 장미 한 송이를 꽂은 사랑스러운 얼굴의 소녀 몰 해커바웃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시골에서 막 상경한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의 허리춤에 있는 가위와 바늘꽂이로 보아 그녀는 재봉일을 했었으며 재봉사로 취업할 생각인 듯한데요. 이런 몰에게 한 노파가 다정한 얼굴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노파의 얼굴엔 검은 반점들이 가득한데요. 이 반점들은 당시 만연했던 매독의 흔적입니다. 이러한 흔적들을 가리기 위해 얼굴에 붙이는 패치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뻗어 여성의 얼굴을 쓰다듬는 노파. 하지만 친절한 얼굴과 달리 사실 그녀는 당시 실존했던 매춘부이자 악명 높은 사창가 주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니덤 혹은 마더 니덤이라고도 불렸던 그녀는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이나 경매를 통해 여성들을 사창가로 끌어들였으며 특히 주인공처럼 시골에서 막 올라온 순진한 여자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고객들은 상류층들이었고 이런 인맥을 바탕으로 법의 눈을 피해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친절함을 가장해 여성들을 끌어들인 후 높은 임대료를 부과해 여성들을 착취했으며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면 그들을 가차없이 쫓아냈습니다. 그녀의 머리 바로 위에는 종 모양의 여광관판이 걸려 있는데요. 벨은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여성을 뜻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매음꾼을 운영하는 여성을 뜻하기도 하는 언어 유희입니다. 그녀는 분노한 시민들에게 맞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뒤에 서 있는 남자도 실존 인물인데요. 방탕함으로 유명했던 프랜시스 샤트리스 대령으로 주식과 도박으로 많은 돈을 번 군인이었으며 엘리자베스 니덤의 주 고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간 전문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하녀를 감금하고 유린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어째서인지 곧 사면되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이 나오기 직전 사망했는데요. 그의 장례식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어 관을 공격하고 그의 무덤엔 죽은 동물의 사체가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 역시 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 중에서 몰은 유일하게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는 그녀의 순수함과 순진함,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몰과 같은 하얀색의 거위. 거위의 목은 꺾인 채 축 늘어져 있는데요. 이는 몰의 앞날을 예고하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왼편에 위태롭게 쌓여있는 냄비들도 역시 몰의 추락을 예고하는 상징물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를 못 본 척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말에 탄 성직자조차도 자신의 승진에 정신이 쏠려 몰의 운명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마차 안에서 함께 상경한 소녀들만이 이런 몰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관 모양의 짐가방, 죽은 거위, 허물어져가는 건물, 쓰러지는 냄비들. 화가는 이처럼 몰의 불안한 운명을 처음부터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화에서 몰은 사치스럽고 화려한 거실에 앉아 있는데요. 그녀는 이제 부유한 유대인 상인의 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벌써 매독의 증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검은 피부색의 어린 하인과 원숭이는 이 남성이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서인도 제도를 통해 부를 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부유한 상류층 남성들 사이에서 부인 외에 애인을 두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몰의 사회적 위치는 이 남성에겐 원숭이나 노예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흐트러진 그녀의 옷차림과 역시 흐트러진 옷차림에 문 뒤에 숨은 남성으로 봐서 몰이 방금 전까지 또 다른 애인과 애정 행각 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젊고 잘생긴 애인이자 또 다른 고객은 하녀의 도움을 받아 도망을 치고 있고 몰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가락을 튕겨서 남자의 주의를 돌리고 젊은 애인이 도망치도록 돕고 있습니다. 원숭이와 가면은
보통 거짓말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고전 작품에서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벽 뒤에는 두 개의 큰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구약 성서의 한 장면으로 음란함으로 아내에게 꾸중을 들은 남성과 언약궤를 만졌다가 신성 모독죄로 등에 칼을 맞는 남성의 그림이 있습니다. 두 장면 모두 유대인 주인과 몰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언약궤를 만지는 그림 속 남성의 손과 탁자를 만지는 유대인의 손, 등 뒤에서 맞은 칼과 등 뒤에서 벌어지는 애인의 배신 역시 오버랩되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두 개의 작은 초상화는 당시 실존 인물로 무신론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적이라고 비난받았던 사무엘 클라크와 토마스 울스턴의 초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윌리엄 호가스의 작품에는 성경과 종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호화스러워 보이는 몰의 환경은 모두 유대인 남자에게서 나온 것으로 넘어지는 탁자와 깨진 찻잔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몰의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유대인 상인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질병으로 인해 상품 가치가 떨어진 몰은 허름해진 옷차림으로 빈민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흑인 노예 대신 매독으로 호가 문드러진 하녀와 원숭이 대신 고양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문가에는 잘생긴 애인 대신 그녀를 체포하러 온 판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곧 닥쳐올 역경을 무시하듯 그녀는 전날 밤 고객에게서 훔친 시계를 만족스러운 얼굴로 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침대 위에는 제임스 달튼의 가발 상자가 올려져 있는데요. 제임스 달튼은 당시 실존했던 담대함으로 유명한 도적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현재 그녀의 주 애인임을 말하고 있으며 침대 밑을 의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고양이는 달튼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흔히 정절의 반대의 개념으로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요소로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두 개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왼쪽은 거지의 오페라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로 도적이지만 신사적이고 우아한 말솜씨로 무죄를 받았으며 오른쪽 남성은 실존 인물로 선동적인 설교로 탄핵당했지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놓여진 약병들과 함께 모두 몰의 거짓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보여줍니다. 그녀를 매춘 혐의로 체포하러 온 치안판사는 실존 인물인 존 본슨 판사입니다. 그는 사냥꾼이라는 별명답게 매운 꿀을 진압하는 데 매우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묘사된 커튼 매듭은 다가오는 비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에 잡혀 들어가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은 노동을 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서운 얼굴의 남성은 채찍을 휘두르며 그녀를 재촉하고 있는데요. 몰은 무기력하고 공허한 표정으로 현실에서 동떨어진 듯합니다. 남성의 아내인 듯한 여성은 몰의 화려한 옷을 탐내고 있는데요. 나란히 선 노동자들이 뒤로 갈수록 옷차림이 허름해지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는 도박으로 잡혀온 남성과 10대로 보이는 소녀, 장애가 있는 듯한 여성과 임신한 흑인 여성까지 인종을 막론하고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몸속에 이를 잡는 여성과 몰의 하녀가 있는데요. 그녀는 몰의 상황보다 그녀에게서 물려받은 듯한 값비싼 스타킹과 발에 맞지 않는 구두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몰은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 2명은 자신의 치료법이 맞다고 싸우는 데 열중하느라 정작 죽어가는 몰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이 2명은 실존했던 의사인데요. 돌팔이였거나 논란이 있는 치료법으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매독 치료법은 매독 그 자체보다 위험했는데요. 바로 수은이 주 치료제였기 때문입니다. 수은을 알약으로, 연고로, 심지어는 주사로 투여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매독 치료제는 1900년대 들어서야 개발되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온갖 돌팔이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붙여 영약이나 마법의 가루인 양 팔았습니다. 몰은 당시 매독 치료법 중 하나인 땀을 흘리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수은 부작용으로 인해 빠진 치아들이 있고 바닥에는 진통제 목걸이라고 써진 광고 전단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이런 의미 없는 약들을 사느라 모두 소비해버린 듯한데요.
집주인으로 보이는 노파는 몰의 짐가방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등 돌린 의사들과 집주인 여성은 마치 1편에 등을 돌리고 있던 성직자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이들을 말리는 하녀만이 몰을 걱정하는 유일한 인물인 듯합니다. 하지만 몰의 머리 위에 걸린 빨랫감은 죽음의 사신인 양 그녀에게 두 팔을 뻗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몰의 아들은 배불리 먹인 듯 통통하고 따뜻하게 입혔습니다. 몰은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향한 모성애를 잃지 않은 듯한데요. 하지만 그녀의 아들도 높은 확률로 몰의 질병을 물려받았고 몰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 장은 몰의 장례식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추도해야 할 성직자는 옆에 앉은 매춘부의 치맛자락을 더듬느라 술이 쏟아진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는 여인은 사실 손가락을 다쳤을 뿐이며 장의사는 또 다른 매춘부에 관심이 쏠려 있고 매춘부는 그런 장의사의 손수건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관은 선술집의 밭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애도하지 않는 그녀의 장례식에서 오직 그녀의 충실한 하녀만이 이런 상황을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녀의 동료일 젊은 여인은 마치 몰의 젊었을 적 모습과 비슷해 보이며 성모 마리아와도 같은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초연하게 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아직 어린 그녀의 아들은 천진난만하게 팽이를 돌리며 놀고 있습니다. 벽에는 1장에서 몰이 쓰고 있던 하얀 모자가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몰은 타락의 대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윌리엄 호가스는 그러면서 18세기 런던의 추악함을 거미줄처럼 빽빽히 묘사했습니다. 1796년 한 판사는 런던에 대해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방탕함. 1795년 런던에는 약 5만 명의 매춘부가 있었을 걸로 추정하는데요. 이는 런던 여성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윌리엄 호가스는 어려운 시기에 노동계급 여성들이 극한까지 몰리는 전반적인 사회의 어지러움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그는 또 실존 인물과 가상의 인물을 적절하게 섞어서 스토리를 더욱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몰 해커바웃의 이야기 어떠셨나요?